자, 그럼 지금부터는 주제 발표를 해주신 세 분의 연사들과 또 작년에 한국 선박 포럼에 참여해주신 연사분들을 모시고 더욱 심도 있는 토론을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토론에 참여해주실 분들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패널 토론의 좌장을 맡아주셨습니다. 한국선장포럼의 김영모 사무총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그리고 작년 연사로 참석해 주셨던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장은규 교수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역시 작년에 연사로 함께해 주셨는데요. 부산연구원의 장하용 연구위원님 소개해 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좋은 발표를 해 주셨는데요. 연사이신 한국해양대학교 이창희 교수님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립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연사하셨죠.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진호현 교수님 소개해 드립니다. 네, 그리고 방금 멋진 발표를 해주신 사단법인 한국해기사협회의 양희복 상무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진행될 열띤 토론을 여러분께서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좌장이신 한국선장포럼의 김영모 사무총장님께서 토론을 이끌어 가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선장포럼의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김영모입니다. 인사 말씀을 드리는 동안 잠깐 마스크를 벗겠습니다. 전국의 우리 선박관리 포럼 사이트에 접속하고 계시는 전문가 여러분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렇게 그 모니터상으로만 세미나 토론에 참여를 하시는 게 좀 생소하시죠? 저희들도 지금 토론회를 하는데 지금 우리 선박관리산업협회 강수일 회장님만 앞에 모시고 토론을 하니까 저희들도 좀 생소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어쩝니까? 이게 코로나19 시대의 새로운 또 노말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세미나는 우리 선박관리산업, 우리나라 선박관리산업의 그 우수성을 홍보를 하고 국내외 선주들과의 그 네트워크 강화를 목적으로 2016년부터 시작을 했죠. 올해가 5번째입니다. 부산시하고 그다음에 우리 그 부산항만공사 또 선박관리산업협회가 이렇게 그 공동으로 주최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그 대단히 성대하게 이 세미나를 개최를 하였는데 올해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결국 비대면 개최를 하는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어려움은 뭐 우리 산업체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선박관리산업협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요, 우리 8년 동안에 선박관리 선사가 12.7%나 증가한 걸로 되어 있는데 내용으로 보게 될 것 같으면 관리 척수는 오히려 6.2% 줄었고요. 선원수는 15.5%나 줄었습니다. 특히나 비탱카 분야의 선원수는요, 28% 이상 지금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그 코로나19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오늘 우리 그 세 분의 연사께서 이러한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아주 귀중한 그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발표를 해주신 우리 한국해양대학교 이창희 교수님께서는 규모와 속도의 경제를 추구를 하고 종합선박관리 플랫폼 기업을 육성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두 번째 발표를 하신 우리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진호현 교수님께서는 이 뉴노멀 시대에 선박관리 전문가의 그 자질이라든지 그다음에 선내 갈등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발표를 해주신 한국해기사협회 양희복 그 상무님께서는 한국의 그 해기사의 전성의 필요성을 강조를 하고 이런 것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가칭 한국해기인력정책협의회를 구성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주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선박관리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아주 그 시의적절한 그 주제들을 발표를 해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세 분의 그 발표 내용에 대해서
우리 그 두 분의 그 지명 토론자를 모시고 약 40여 분 정도 지금 토론회를 시작을 할까 합니다. 통상적으로는 저희들이 그 지명 토론자의 그 질문을 다 듣고 난 뒤에 그다음에 우리 그 발표자님께서 그 대답을 해주시곤 했는데 오늘은 어차피 저희들끼리의 지금 이런 토론회기 때문에 자유스럽게 질문을 해주시고 적답을 해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으면은 발제자님께서는 바로 대답을 해주시고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은 추가로 우리 지명 토론자께서 추가 의견을 갖다가 제시를 해주는 식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지금 온라인을 통해서 경청하고 계시는 우리 전문가님께서 오늘 발제자들의 내용에 대해서 의문이 있으신 분이 있다면은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의견을 제공해 주시게 될 것 같으면 우리 그 발제자님들께서 친절히 우리가 응답을 해드리는 것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명 토론을 해주실 우리 한국해양연수원의 장은규 교수님께서는 아까 그 진행자가 잠깐 소개는 있었습니다만은 한국해양대학교 운항시스템공학 학위를 하시고 그동안 한진해운과 항해사 및 선주 감독을 하시다가 2001년부터 한국해양수원연수원 교수로 근무를 하시면서 지금은 연수원의 교육본부장을 맡고 계십니다. 우리 장은규 교수님의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해야 되나? 잠시만요. 네, 온라인으로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제 어색하지만 이게 이제 뉴 노멀이 되는 시대고 하니까 이제 앞으로 잘 적응해 나가는 과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세 분 발표자 말씀을 들으면서 상당히 많이 공감을 하고 또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정말 많이 느끼게 되는 그런 발표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아까 마지막 발표자이신 우리 양희복 상무님께 먼저 질문 먼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마지막에 제안해 주신 부분, 제가 사실 질문할 게 너무 많지만 그 마지막에 보면 그 선언법 107조에 나오는 핵인력 정책 협의회를 제안해 주셨는데요. 그리고 이건 우리 선언법에 선언정책위원회가 이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건 비슷한데요. 우리 선박산업발전법에도 보면 선박관리산업발전법에도 법도 있고 이걸 운용하는데 이런 여러 가지 기구적 제도적 방안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만은 법적인 어떤 지원이나 이런 것이 활성화가 잘 되지 않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선언법에 선언정책위원회가 이미 있고 법 제도가 있지만 이런 것이 원활하게 잘 진행되지 않는 측면이 있어 왔습니다. 이게 어떤 원인에서 이런 것이 있는지 그리고 이런 새로운 시대에 변화의 측면에서 어떻게 우리가 빠른 의사결정과 민첩하게 아까 이창희 교수님께서 제안해 주셨던 이런 경제적이면서도 빠른 의사결정을 우리가 해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그리고 이게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 이유는 어떤 면이 있을지 어떻게 개선해 나가면 좋을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제일 처음 주신 것 같습니다. 네. 네, 제가 결론 및 제안 부분에서 말씀드렸었던 내용인데요. 사실 핵이 전승을 위해서 저희는 한국핵인력정책협의회 설립을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연구 용역에서 마지막 제안을 하게 된 이유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선언법에는 5년마다 선언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라고 명시는 되어 있습니다만 선언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선언정책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정례화되어지고 활성화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최근에도 선언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실제 이 선언정책 기본계획을 담당하고 있는 선언정책위원회가 거의 5년마다 한 번 열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언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이 수립하는 선언정책위원회가 최소한 몇 년 전부터 아니면 6개월마다 한 번씩 열린다든가 1년에 최소 2번 이렇게 미리 좀 매년씩 이렇게 정례화되어지고 활성화되어져서 여러 가지 핵이사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이라든가 법안들이 준비되어지고 그런 것들이 입법화되어져야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을 사용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선언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어떤 요식행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선언정책위원회가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먼저 선언정책위원회가 활성화되어져야 되는 것이 그리고 정례화되어져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선언정책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선언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는 부분도 있고 하니 그리고 선언정책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는 범주가 조금 제한되어져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위원회의 어떤 초갈적인 그런 단체로서 노동조합과 선주단체, 핵이사 양성기관, 또 교육기관, 또 핵이사 협회라든가 선박관리협회 등 다양한 이런 노사정학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핵이인력 정책협의회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연구용역한 자료도 물론 해양수산부에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용역한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해양수산부에서 좀 연구용역을 토대로 다음 차기의 그 선언정책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선언정책과장님에게도 보여드리고 위에 분들에게도 보내드렸는데요. 이런 것들이 계속 유기적으로 전체 해양수산부와 또 각 기관 단체들이 함께 유기적으로 연대해서 핵의 전승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그런 것들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들을 그 해수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기존에 지금 선언정책협의회가 선언의 그 수급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교육, 복지 이쪽에만 지금 정책을 추진을 하고 이제 있기 때문에 육해상의 그 핵이사의 수급 문제까지는 다루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기존의 선언정책협의회와는 조금 성격이 다른 한국핵이인력정책협의회라는 것을 연구진에서 제안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질문 드릴 게 많습니다만은 이번에 이창희 교수님께 좀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 선박관리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물론 우리 업계가 또 정부와 여러 가지 협력이 필요합니다만은 현실적으로 들어가면 여러 선박관리 회사는 그 협력의 대상이기보다는 경쟁자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플랫폼으로 어떻게 협력해야 된다고는 하지만 그 방법은 상당히 고도의 기술과 여러 가지 기술적, 정책적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러 선박관리 회사가 어떻게 이 하나의 플랫폼 위에서 경쟁도 하면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인지 그런 좀 제언해 주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 좀 감사하겠습니다. 예, 장은규 본부장님의 그 말씀 질문 감사드립니다. 저도 종합 선박관리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 생각하면서 과거에 많은 발표자들이 만들어 놓은 플랫폼 내용과 그 레짐, 체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말뿐인 플랫폼이 아닌 실질적으로 이것이 돌아가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까 지적하신 대로 제일 먼저 재원이 필요할 것이고요. 그 재원에 대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서로 얼마만큼 양보하고 공유할 수 있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 플랫폼을 만드는 것은 제일 먼저 국가 주도의 R&D를 통해서 플랫폼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안 내부에 들어갈 수 있는 컨텐츠 제공에 있어서는 이해 공여자들이 얼마만큼 참여하는지도 중요합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플레이그라운드를 만들어 놓고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한 조선소, 보험자, 브로커 등의 많은 이해자들도 플랫폼을 만드는 첫 단계에서부터 참여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때 당연히 대형과 중형, 소형 선박관리회사들 간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양한 형태의 경쟁이 있을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럴 때 대형 선박관리회사들은 이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관점에서 중소형 선박관리회사들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포용과 아량의 전략을 필요할 것이고요. 중소형 선박관리회사들은 대형 선박관리회사들이 하지 못하는 민첩적인 관점에서의 아주 특수 선박관리 분야에서의 각자의 경쟁력을 이 선박관리 플랫폼을 통해서 발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어느 누구가 법으로 강제화해서 참여하세요라고 할 수는 없고요.
사실은 공감대를 가지고 이제는 살아야겠다는 일본의 컨테이너 회사가 M&A 자발적으로 해서 뭉쳤듯이 이제는 국내 선박관리 회사들도 이제는 뭐 살기 아니면 죽기라고 하는 아주 절박한 단계에서 서로가 상상의 의지를 가지고 이런 플랫폼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저는 이런 플랫폼 사업이 쿠팡이라고 말하면 죄송합니다만은 어떤 모 회사와 같은 그런 특정 기업처럼 플랫폼 기업으로 성공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질문 기회를 많이 주셔서 좌장님께 감사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이창희 교수님 그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에는 그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진호연 교수님께 여쭙고 싶은데요. 그 발표를 통해 가지고 그 새로운 사고와 가치를 가진 선원의 승선에 대해서 우리 업계가 다시 한번 더 생각하고 또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문화와 인식, 일하는 방식의 변화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좋은 발표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인권과 그런 부분에 대한 감수성에 대한 측면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이 선박관리 산업을 기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법적인 그리고 인문 사회학적인 접근에서도 우리가 경쟁력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좋은 발표가 아니셨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의 우리나라 선박관리 산업의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이 되고 이것은 우리 선박관리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다른 문화와 사회와 가치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발전시킬 수 있는 그 도약의 그런 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됐습니다. 아까 제안해 주신 부분 중에 선원 인권 교육의 다른 나라 사례를 말씀해 주시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만약 우리나라에서 아직 뭐 이렇게 저는 잘 모릅니다만 선원 인권 교육과 관련된 것이라든지 특히 이제 우리 SI 부분에서 교육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좀 이게 모색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과 질문 감사드립니다. 지금 SI 교육과 그다음에 선원 인권 두 가지 부분을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일단은 그 우리나라의 그 선원 인권 교육은 없습니다. 일단 없고 그런 곳을 하는 곳이 없고요. 그러면 이제 학교 급별에서 이렇게 살펴보면은 학교 급별도 이제 시범 교육으로 하는 그 초등 교육만 몇 개가 있고 그리고 없습니다. 예. 또 제가 이제 이 연구를 하는과 동시에 다른 연구도 좀 했어요. 그 우리 해기사분들이 어떤 그 직업 의식을 갖고 있는가를 살펴보니까 어떤 노동 지식이 부족하다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자신이 정규직인지 비정규직인지 이제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고. 또 그런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권리를 잘 모르고 있는 이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럼 노동교육도 부재하다. 노동교육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안 가르쳐 줍니다. 수능 시험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 특정 산업의 이런 노동 인권 교육을 그러면 과연 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니 하고 있었어요. 뭐 항공 분야, 철도 분야. 뭐 조직별로는 뭐 경찰은 이번에 법을 입법을 해갖고 또 이런 인권 교육을 또 하는 전담 법을 만들었고. 근데 이제 유일하게 없는 조직이 이제 해운 분야예요. 해운 분야. 해운 분야는 인권 교육 이게 반드시 필요하고 또 특히 또 노동 교육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노동 인권 교육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이나 뭐 이쪽 사회를 살펴봐도 그들은 이제 유럽 사회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발표 자료에도 보셨다시피 이런 선원들이 갖고 있는 자신의 권리 이런 측면에서의 교육을 이제 굉장히 활성화하고 있어요. 그럼 왜 인권 교육 안 합니까? 인권 교육은 어려서부터 하는 겁니다. 그냥 시민 교육으로서. 그래서 초급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이제 성인이 될 때까지 이 교육을 하는 주관들은 이제 뭐 노동자 단체라든지 사용자 단체라든지 또 학교 교강사들 이런 분들이 이제 다 나서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인권 교육에 대해서는 저는 특별히 그 발표 자료에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적 혁명의 수준이 필요하다라고 했고 전 집단에 걸쳐서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사실 그 인권위원회에서도 열심히 추진하려고 노력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인권 교육과 관련된 법안이 통과가 안 됐어요. 장기간 통과가 안 됐습니다. 국회 회기 말기로 통과가 안 됐고 계속 펜딩이 되다가 그 연구하시는 분들이 지쳐서 이제 더 이상 트라이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제 왜 그랬는지 제가 한번 자세히 살펴보 법안의 내용을 보니까 전 학교 급별에 대한 인권 교육을 다 이제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럼 예산이 엄청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시행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뭐랄까 고려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해양 순환 분야의 이런 인권, 노동 인권 교육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큰 예산이 들지 않습니다. 물론 조직이 필요하고 사람이 필요한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렇게 전 학교급별로 하는 게 아니라 이 특정 분야의 어떤 그런 노동 인권 교육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충분히 실현 가능하고 단기간 내에 또 실현해야 되는 이런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제가 이제 해양수산연수원에 소속이 돼 있다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은 또 연수원이 그런 또 역할을 또 잘 할 수 있는 조직인 것도 같기도 합니다. 예, 연수원에서 여러 그 전문가분들을 초빙을 해서 또 왜냐하면 이제 교육기관이다 보니까 뭐 교육 설비나 장비, 뭐 인프라가 이미 구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일에 대해서 조금 잘 할 수 있는 조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SI 관련해서는 그 발표 자료에서도 소개했지만 이제 좀 심화된 교육이 필요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한국해양대학교가 대학원을 이제 학위과정, 석사 학위과정을 이제 만들어서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거기에 거는 기대가 굉장히 큰데요. 이 선주 단체, 선박 관리업 단체들도 역시 거는 기대가 굉장히 클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선박관리 산업발전법에 따라 그 우수 선박관리 사업장 요 인증제도가 있어요. 이 인증제도의 그 우수 선박관리 사업장으로 인증이 된다면은 이제 정부에서 하는 인증제도인데 인증이 되면은 그 어떤 혜택이 있느냐면 교육적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선원의 교육비라든지 그 다음에 육상 직원들의 그 SI 교육비라든지 이런 교육비 혜택을 충분히 볼 수 있는데 이런 그 제도를 통해서 한국해양대학교에서 말하는 그런 그 과정을 또 학습할 수 있는 또 정부 지원을 받아서 학습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진 교수님 조금 전에 우리 선원 분야 쪽에서는 인권 교육이 이제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는 해양수산부나 아니면은 그 회사 관련 단체에서 그 선원 그 인권과 관련한 그 여러 이제 교육 재료라든지 팜플렛 같은 것들은 제작해서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진 교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정도만 가지고는 인권 교육에서는 좀 부족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그 팜플렛은 저도 그 팜플렛 제작할 때 그 감수 요원으로 한번 들어가서 이제 봤는데 이제 ILO의 그 harassment and bullying 그 방지 가이드라인 그것을 이제 번역을 했고 또 우리식으로 이제 표현을 잘 했는데 그 팜플렛과 그 포스터 제작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인권 교육을 말씀드렸는데 인권 교육은 결국에는 종국적인 목표가 세계 인권위에서 제안하는 유엔 인권위에서 제안하는 종국적인 목표가 있어요. 뭐냐면 인권 교육을 하는 현장이 가장 인권스러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회사 교육을 한단 말이에요. 회기 교육을 하는데 레이더 교육을 한다든지 뭐 회사 법규 교육을 한다든지 어떤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거기에서 이제 체화되는 학습이 가장 좋다라는 게 이제 그 유엔에서 제공하는 종국적인 모습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 정도 수준까지 가려면 아직 멀은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최소한 자기가 어떤 권리를 갖고 있는지 아는 노동교육, 그 다음에 인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고 그리고 인권 침해를 하게 되면은 또 어떠한 영향이 미쳐지는지 이런 것을 아는 정도의 수준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다. 그걸 또 아는 교육이 또 반드시 필요하겠다. 특히 그 교육을 하는 교강사분들도 사실 인권 교육을 해야 됩니다. 뭘 이렇게 본인이 알아야 가르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충분히 교육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게 이제 그게 1단계다라는 것입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그럼 두 번째 우리 지명 토론자를 모시겠습니다. 우리 장하용 연구위원님께서는 부산광역시의 공직자로 계시다가 한국항만연수원의 교수로 근무를 하셨고요. 지금은 부산연구원의 기획조정실 연구위원으로 근무를 하시는 우리 부산시 아주 인재십니다. 우리 장하용 박사님께서 한번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부산연구원의 장하용입니다. 오늘 잘 소개해 주셨는데 또 한 가지 더 추가하면 저도 회계사 출신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에서 제가 근무하는 데가 이제 부산시 산하의 정책 연구기관입니다. 이곳에서 또 우리 잘 아시다시피 이제 해양 수도라는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해운 항만 물류 산업, 즉 해양 산업이 어떻게 도와드려야 되고 또 발전할 수 있는지, 발전할 수 있는지를 저희가 또 이렇게 제안을 하는 연구원이고요. 특별히 또 오늘 온 이유는 또 여러 제안을 하는 것보다 오늘 여기 여러 또 전문가들이 오셔서 이제 제안했던 것들을 또 잘 정리해서 부산시에 또 전달해 드리는 역할이 또 제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분 교수님하고 상무님 귀한 어떤 그 제안들을 많이 해주셔가지고요. 제가 오늘 좀 많이 지금 정리를 하고 또 숙제를 많이 받아서 간단한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또 저도 이제 질문을 조금 드리려고 보니까요. 그 양희국 상무님께 먼저 조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그 장원기 교수님께서도 본부장님께서도 조금 질의를 하셨는데 실제 제가 이 지자체에 와서 지자체 연구원에서 활동을 하다 보면 우리 해양과 이 도시가 이제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솔직히 그 국가와 또 관련된 이런 협회를 비롯한 그 대학과 어떤 조금 이런 연계들만 좀 있을 뿐이지 지자체의 역할들이 상당히 좀 부각도 안 됐고 또 그렇게 조금 활동할 그런 어떤 여지들이 많지 않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부산시 이 산하 정책연구기관에 와서 이렇게 많은 제안들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아까 제안하셨던 그 한국회기인력정책협의회 같은 경우에 아까 구성에 조금 지자체가 빠져 있던데 물론 모든 지자체들이 다 들어갈 수는 없겠지만 이 부분에 조금 지자체들이 조금 같이 참여를 해서 조금 그 역할들을 좀 확대하는 방안도 좀 어떨까라는 좀 제안도 드리면서 한번 생각을 좀 여쭙고 싶고요. 특별히 또 제안했던 것 중에 제가 좀 인상 깊었던 거는 아까 그 어떤 그 우리 회기 전승이라는 큰 어떤 그 목표 가운데 공무원 채용에 대한 어떤 승선기관이나 어떤 그런 승선에 대한 그 부분들을 조금 채용이나 또는 가점으로 이렇게 좀 넣자고 하는데 상당히 저는 좀 인상 깊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지금 있는 또 지자체나 또 국가의 또 여러 공무원들의 관련 업무들을 잘 감당을 하고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어떤 이런 바다와 또 어떤 선박에 대한 마인드를 가진 분들, 어떤 전문을 가진 분들은 물론 뽑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많이 부족한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런 어떤 그 제안들을 공무원에 대한 어떤 채용에 대한 부분들 또 뭐 예를 들어서 호봉에 대한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혹시 부산시가 조금 이렇게 좀 어떤 방안으로 이렇게 좀 그 먼저 좀 이렇게 선도적으로 또 해양수도 부산이니까요 할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생각이 있으신지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장 박사님 반갑습니다. 전 우리 장 박사님 어디서 만나 아까 인사드릴 때는 어떤 생각이 안 나던데 저희 그 해사법원 설립 간담회 때 그때 뵀었죠. 네, 죄송합니다. 제가 장 박사님 안면은 있었는데 장 박사님 어디서 뵀지 싶었는데 네. 저희는 그 일단 회기전승에 필요한 그 한국 회기인력 정책협의회에 뭐 특별히 딱 어떤 단체를 뭐 범주를 정해서 제한을 두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앞서 저희가 정책에 대한 그 처음에 말씀을 드릴 때 이런 회기전승을 함에 있어서 먼저 이제 차세대 회기 전문 인력 육성의 필요성에 대한 각 단체 기관 여러 가지 협회라든가 다른 기관들이 이게 함께 컨센서스가 이루어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소위 말해서 각계전투만 했습니다. 그래서 노조는 노조대로, 뭐 선주는 선주대로, 뭐 협회는 협회대로 이 각계전투를 하다 보니까 이 소위 말해서 그냥 대포를 한번 쏘고 싶은데 대포를 쏘기 위해서는 각 기관 단체가
뭔가 방향과 목표성이 맞아야 되고요. 함께 컨센서스를 이룩해서 좀 나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 없었고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그냥 전략과 비전도 없고 그냥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각계 전투로만 계속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부라든가 뭐 저희가 필요로 하는 어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게 첫걸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진행한 이번 그 차세대 그 핵이 전문 인력 육성 필요성과 방안 연구에 같이 공동으로 참여한 기관들이 선주협회, 그다음에 뭐 해운조합, 저희 선원노련, 그다음에 핵이사협회, 선박관리협회 이렇게 핵이사들을 대표하는 기관 단체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 용역을 시행했고요. 같이 또 분담금을 부담했습니다. 이렇게 첫걸음을 뗀 것 자체가 저는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컨센서스를 통해서 저희들이 뭐 지자체뿐만 아니라 부산시에서 도움을 주시면 너무 좋죠. 그래서 지자체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뭐 중앙부처에도 어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해 주신 뭐 공무원이나 도전사 시험 채용할 때 가산점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실 저희가 이제 뭐 본연이 저는 이제 중앙해심 쪽이랑 이렇게 업무를 좀 이렇게 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뭐 해양사고 방지쌤이나 주간이라든가 이런 걸 제가 했었으니까요. 근데 사실 그 중해심에 그 채용하는 어떤 그 뭐 조사관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보면 그렇게 승산 경력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약 기본적으로 뭐 NCS에서 요구하는 게 보통 한 3년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승산근무 예비역 제도만 마치면 대부분 다 해상 사회를 다 이탈해서 육상으로 다 진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물론 직급에 따라 조금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승무 경력에 따른 가산점을 부여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도전사에 대한 부분도 이제 선장 경력 5년 이상에서 선장 경력 이제 3년으로 그 기간이 줄어났습니까? 그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그 도전사 시험에 그 반영되고 있는 승선 경력의 가산점 그 부분은 아직 조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GT 6,000톤 이상 그다음에 5년에서 3년으로 줄었지만 그 승선 기간에 대한 부분은 그 기간만 줄였고 그건 아직 조정이 안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조금 반영이 되어져서 저희들이 이제 무조건적으로 뭐 장기 승선 쪽으로 유도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희 협회에서도 발행하는 뭐 어떤 핵이사의 성장 경로라든가 또 여러 가지 그런 뭐 CDP를 개발한다든가 또 핵이전선 아카데미라든가 다양한 그 승선 경력을 통해서 육상으로 진출할 수 있는 다양한 직업군들을 제시함으로 인해서 우수한 인력들이 너무 빨리 해상에서 빠져나가는 것보다는 일항기사라든가 선기장 우수한 그 승선 경험과 경력을 갖추고 그런 분들이 해상 사회로 또 진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미스매칭되고 있는 핵의 인력들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육상과 해상을 다양하게 매칭시켜주는 부분들, 그 부분도 저희가 2021년도 사업 계획 중에 하나로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런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이제 오늘 그 여러 세 분께서 발표를 하셨는데 실제 그 시에서도 이 선박 관리 산업에 대해서 일반 다른 그 해양 산업과 같이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산이 이제 해양 수도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이 그 해양 선박 관리 이 산업이 그 어떻게 보면 해양 서비스의 어떤 고도화를 이루는 어떤 선도 산업의 어떤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조례로 또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고 또 물론 작지만은 또 관련된 예산들이 이제 들어가는 이유들도 그렇습니다. 그런 어떤 부분이 있어서 또 그런 일하는 사람들까지 우리 핵이사들이 어떤 역할들을 확대하는 이런 여러 방안들 그리고 그것이 아까 상무님 말씀하셨던 국가적인 어떤 정책에까지 저희 시가 조금 그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금 여지를 만들어 주시면 상당히 좋겠다라는 조금 그 생각이었는데 이렇게 또 발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두 번째 질문은 이창희 교수님한테 조금 하겠습니다. 이창희 교수님한테 질문이 많긴 한데 몇 가지 조금만 이렇게 줄이면 왜냐하면 지금 우리 부산시가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가덕 신공항 들어오면서 어떤 물류의 체계들이 이제 어떤 그 패러다임이 시프트가 될 것이다. 그리고 어떤 전환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래서 오히려 영어로 트랜스포메이션이 어떤 변혁이 일어나는 이 단계에 있어서 분명히 어떻게 보면 그 선도에 또 우리 선박 관리 산업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어떤 변화된 그 이 물류 체계에 있어서 우리 선박 관리 산업이 또 어떤 기회들을 맞게 되는지 또는 또 어떻게 또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조금 이번 연구하시면서 좀 생각을 조금 말씀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 저희도 이제 저나 이제 장은규 교수님도 이제 저번 작년에 이제 발표를 했었었는데
아까 발표한 내용 중에 그 상위 20% 이제 80%의 어떤 수익을 가져가는 이런 어떤 구조가 있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또 영세한 어떤 기업들이 지금 또 많이 있는 것이 또 현실인데, 이 연구들을 하시면서 분명히 이 상위 20%와 그 하위 80%에 대한 정책의 어떤 방향들은 분명히 달라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 연구에 또 많은 내용이 있어서 좀 더 세부적으로 담지 못하셨겠지만, 좀 이 두 그룹들을 어떻게 조금 따로 어떻게 보면 구체적으로 또 맞춤형으로 도와줘 가고 또 어떻게 또 조화를 시켜야 되는지 혹시 좀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지금 그 부산 신항 그리고 기존의 부산 북항 그다음에 이제 공항까지 들어오면서 부산이 이제 명실상부한 글로벌 해운, 항만, 물류, 항공까지 이르는 삼각체인이 모두 완성될 미래에 대비한 그 선박 관리 역시도 이제는 중심 축으로서 그다음 지적 정보를 디스트리뷰션하는 어떤 독립적인 개체로서 성장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의 저희가 그 매번 포럼에서 말하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의 주착만으로는 힘들고요. 참여하는 인력들과 정부나 지자체, 그다음 특히 모기업 중심이 되고 있는 그 선박관리 회사들에서도 이제는 선주 역시도 선박관리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인 재원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업에 소속되어 있다는 수준에서 벗어나서 이제 선박관리 회사들 역시도 적극적인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그다음에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영업 마케팅을 단순히 현존하고 있던 모기업 중심이 아닌 화주, 조선소, 금융 모두에게 정보를 받고 전달하고 할 수 있는 양방향 채널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가 미래의 항공, 물류, 해운 이런 교통이 모두 합리적으로 하모나이징 돼서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좀 드리면요. 정말 어려운 내용입니다. 수익의 20과 40, 우리 롱테일의 법칙이 전형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또 다른 산업이 우리 선박관리 산업인데요. 이건 역시 우리나라가 고도 압축 성장을 하면서 불가피하게 이루어져 왔던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강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길은 제가 말씀드린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밖에는 강소기업이 다시 경쟁력을 글로벌하게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소기업은 정부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받아서 단순히 선원만 매닝하던 관점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글로벌 시장에서 특수 목적에 대한 틈새 시장을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만들어야 할 것이고요. 대기업에 속하는 대형 선박관리 회사들은 모기업의 의존성을 적극 탈피해서 제3자 선박관리, 대표적으로 제가 많이 주장하고 있는 것인데요. 과거에 우리가 그 풍력 관련돼서 많이 안 했던 것인데 해상 풍력이 이제는 우리나라 연안에 직접적으로 설치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미래의 친환경 에너지이기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도 역시 단순히 선박에서의 범주를 이제는 해상 풍력까지도 확대할 수 있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서 대형과 중형, 소형이 이제 롱테일의 법칙을 리버스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대두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할 수 있는 기회들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진 교수님한테 조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어떻게 보면 또 제 개인의 또 어떤 그 질문과 또 어려움이긴 한데요. 이 코로나19 이후에 아까 어떤 그 새로운 세대들이 이렇게 오는데, 저도 이제 저희들 아이들의 어떤 그 집에 있는 아이들의 상황을 보면서 이 온라인화된 어떤 교육과 어떤 상황 속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언어적인 부분에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저희들은 그런 고민할 필요 없이 또 위에 어른들과 또 동년배들과 또 후배들과의 어떤 이야기들을 자연스럽게 배워갔는데, 지금 이 온라인 상황에서는 아이들이 전혀 배우지 못하는, 오히려 그 외국어는 고사하고 지금 한국어까지도 어떻게 보면 고민해야 되는 이런 어떤 지금 세대들이 아마 이 코로나19 이후의 세대들일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언어에 대한 부분들 이야기를 하셨고요. 두 번째 아까 말씀하셨던 그 인권 부분도 지금 상당히 이제
저희도 공기관이다 보니까 아주 많은 교육들, 지금 인권을 비롯해서 이제 교육을 이렇게 받는데 조금 이 선원들에 대한 어떤 그 도움들은, 어떤 체계들은 아직까지는 물론 그 시도도 되고 있고 또 진행은 되고 있지만 좀 어려운데, 혹시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저희 그 부산시 차원에서 혹시 이렇게 조금 어떤 플랫폼을 사용을 하거나 또는 어떤 정책적인 어떤 예산이나 이런 어떻게 보면 지원이 필요한 부분들이 혹시 좀 제안해 주시면 한번 저도 잘 정리해서 한번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과 질문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그 질문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그 인적 그 인권이나 노동인권 교육에 대한 선언 노동인권 교육에 대한 이런 내 관심을 일단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예산 제가 지금 돌아가서 바로 연구실로 가고 작성하겠습니다. 우리 뭐 어떤 분야가 필요한지 지금 뭐 이미 로드맵은 다 그려져 있습니다. 제 컴퓨터에는. 네. 그래서 부산시가 그걸 도와주신다면 정말 이 해운 산업, 선박 관리 산업, 해운 산업, 더 나아가서는 이 회기 전승, 그것이 결국 우리나라 국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초석을 이렇게 마련하는데 도와주신다고 하니까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SI들이 갖춰야 할 terms, 용어,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우리나라 SI 분들이 이제 선원 관리부터 시작을 해서 또 토탈 관리 하시는 분들, 종합 관리 하시는 분들 이렇게 많이 포진이 되어 있는데,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있었냐면은 기술 관리에 주안점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선박을 관리하고 수리하고 보선하고 선용품을 보급하고 선원 관리하고 선원을 채용 배승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ISM 코드라는 게 도입이 되면서 안전 관리, 안전 품질 관리하고, 그게 사실 전부가 아닌데 그건 아주 작은 부분이거든요. 아주 작은 부분. 그럼 나머지 용어를 이해하는 것은 무엇이냐? 해운을 이해하는 겁니다. 글로벌 경제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해운 산업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내가 이 선박 관리 산업은 서비스 산업입니다. 뭐 아무것도 트랜스포테이션 산업이 아니라 서비스 산업이에요. 그 서비스를 잘 제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다 알고 있어야, 한마디로 선주보다 더 많이 알아야 돼요. 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제가 용어를 말씀드렸고, 그러한 용어는 이제 회사에 이제 이 플랫폼을 담당하시는 분들이나 회사를 운영하는 측면에서도 그러한 용어들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교육도 시키고, 그것을 이제 유니트화, 제가 뭐 레고 모형을 이제 그려놨는데 그것을 유니트화해서 이 유니트를 이 유니트하고 조합됐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이 유니트 두 개를 뭉쳐놨을 때 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이걸 한번 풀어봤을 때 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이런 거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감독들한테.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 이창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플랫폼과도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것을 활용하는 능력은 누구의 몫이냐? SI들의 몫입니다. SI들이 뭘 이렇게 이 지식이 흘러 넘치고 충만해야 그런 것들을 막 조합하고 갖고 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용어를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제가 오히려 장하용 박사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아까 우리 양희복 상무님께서 해기사들이 이제 공직에 진출을 하는데 이제 가점을 줄 수 있는 제도에 대해서 장 연구위원께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제 평가를 하셨는데, 이제 공직에 계셨으니까 오히려 이런 것들이 기존의 공무원들한테는 하나의 역차별이 될 수 있는 문제점은 없을까라는 점에서 저희들은 참 기대를 합니다만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는데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저도 조금 더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오늘 또 자장님께서 딱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네요. 2019년도에 아까 다른 업체 이야기를 이창희 교수님 하셨던 것처럼
그 지자체에 상당히 큰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그 SK 하이닉스 케이스였는데요.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구미에 있을 거다라고 해서 구미에서 많은 시에서 많은 지원들을 땅까지 지어주고 기숙사까지 지어주겠다고 했지만 SK 하이닉스는 용인으로 갔습니다. 이것이 이제 지자체의 어떤 의미냐면 물론 뭐 여러 가지 뭐 수도권 이야기 또 제가 지금 또 그 참여하고 있는 동남권 발전 계획 아마 부울경 이야기 아마 여기 계신 전문가분들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제 그런 어떤 또 하나의 수도권이 필요하다라는 여러 주제를 가지고 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 SK 하이닉스는 그 인력, 첨단 인력들, 고급 인력들의 수급이 용이한 바로 수도권에 선택해서 갔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또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지금 아까 제가 그 서두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 시에서는 또 이제 물론 해수부도 그렇게 국가도 그렇겠지만 이 해양 서비스 어떤 선도 산업인 이 그 선박 관리 이 산업의 이 종사자들이 더 고도화되고 첨단화되어야지만 이 관련 이 파생 효과들이 상당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시가 연구한 적은 없겠지만 지금 여러 연구들에서 지금 나오고 또 그걸 또 엿볼 수가 있는데 또 지금 우리 부산시가 또 그것들을 하기 좋은 면들 아까 그 역차별 이야기를 하셨지만 시의 어떻게 보면은 해양 수도라는 가장 거대한 어떤 그 도시 비전이 여러 민선길을 거쳐오면서도 계속적으로 이걸 유지하고 있고 또 내년에 또 다른 어떤 분명 시장님이 오시겠지만 그것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내려놓을 수 없는 이유는 이것이 우리 부산의 어떻게 보면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그 정체성을 수립하는 그 어떻게 보면은 정책 입안자들이 해양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런 어떤 큰 어떤 그 아젠다에 이제 빗대어 본다면 이것들이 결코 뭐 지나치거나 또 역차별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이 더 권장되어야 되고 물론 뭐 어떤 그 분명 직군이 정해지고 또 분야들은 정해져야 되겠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제가 이 공직 생활에 있으면서 선순환에 대한 어떤 단초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 생각뿐만 아니라 또 실제 우리 산업이 어떻게 보면 아까 그 이창희 교수님 발표하셨던 그 20%의 그 큰 기업들이 이 수도권 가지 마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부산에 정말 인재가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부산에서 더 확장해서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그 아젠다를 줄 수 있는 것도 이 부산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가공을 해서 더 여러 곳에서 이렇게 또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가해서 그 장하용 박사님 말씀 들으면서 제 좌장님께 저 기회를 좀 얻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우리가 하고 있는 선박관리 산업이나 이 핵인력의 산업은 굉장히 특성화되어 있고 특수하고 중요한 산업임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일을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거 발전을 위해서는 이제 4차 산업혁명 아까 융합형 인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단순한 기술적 융합에서 국한되면 안 되고 사고와 다른 철학과 다름을 이해하고 그 다양성을 수용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하는 사람들,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 다른 기술을 가진 사람들, 새로운 기술들에 대한 열린 사고와 그 수용성이 우리의 미래 경쟁력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시작점은 학교에서 교육을 할 때부터 아까 진영 박사 말씀하신 대로 그 인권 교육도 따로 인권 교육이 아니라 그 자체가 교육이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내리는 의사결정이나 이런 토론의 방식 역시도 하나의 우리 후배들에게는 중요한 또 교육의 장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면에서 저는 해양산업의 인력 육성은 이런 생태계 조성, 그러니까 융합형 인재라는 것이 교육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사결정과 토론과 이 모든 문화 자체가 융합형 인재가 육성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것이 세계 경쟁을 하는 선박관리 산업의 발판이 되고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선박관리 산업의 현황과 문제점 내지는 발전 방안에 대해서 우리 세 분의 발제자님과 두 분의 지명 토론자님께서 정말 열띤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가지고 올해 세계 경제가 굉장히 침체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 듣는 뉴스로는요, 해상운임이 2배 올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은 결국 그 해운 물류가
우리 세계 경제의 하나의 생명줄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러한 선박을 운항을 하고 관리하는 것이 소위 그 선박 관리 업체이고 선박 관리 산업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박 관리 산업은 새로운 그 도전의 직면에 있습니다. 이번과 같은 그 세계 물류가 이제 세계 성장이 멈추는 이러한 그 외적인 환경이 생길 수도 있고요. 또 마스라고 하는 그 자율 운항 선박이 이제 태동이 되면서 앞으로 그 선박 관리 형태도 상당히 많이 이제 변해질 것 같습니다. 이러한 그 뉴노멀 시대에 맞는 그 시스템의 개발과 전문 인력의 육성이 필요한 시점이고 이 시점에서 우리 전문가들의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의 이 세미나가 더욱더 값진 기회일 것 같습니다. 우리 산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여러분들 힘드시겠습니다만은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아서 우리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토론의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 선박 관리 산업의 내일을 고민해보고 또 미래를 위한 발전 방향에 대해서 오늘 전문가들께서 열띤 토론을 진행해 주셨습니다. 포럼을 통해 또 한국 선박 산업이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선박 관리 산업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위기를 통해 K-방역의 저력을 전 세계에 보여주었던 것처럼 대한민국 선박 관리 산업의 빛나는 선전 또한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온라인으로 함께해 주신 전국에 또 우리 함께해 준 여러분들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내년에는 여러분을 꼭 현장에서 뵐 수 있기를 기대하며 오늘 2020 한국 선박 관리 포럼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